시칠리아 어부가 들어오는 제노바 선박들에게 손을 흔들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배에 올라가니 검게 변한 시체들이 곳곳에 7,500만 유럽인을 죽일 흑사병이었다. 어떻게 한 척의 배가 중세 문명의 절반을 파괴했을까? 조용한 가을 아침, 시칠리아 메신나 항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들고 들어오는 동안 태양은 항구 위에서 부드럽게 빛납니다. 한 어부가 고개를 들어 멀리 물 위에 펼쳐진 세일을 봅니다. 제노아의 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팔을 들어 흔들며 인사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가까이 걸어가서 배 중 하나에 올라타고 그곳에 있을지 모르는 누구에게든지 부르며 기울어지는 나무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냄새가 그를 강타합니다. 두텁고 끔찍하며 잘못된 냄새입니다. 몸들이 마치 부서진 장난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검은 점으로 덮여 있고 팔과 다리는 무섭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에 경악하며 뒤로 비틀어집니다. 이 배들은 무역 상품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첼레 마을이 사라질 것입니다. 실질의 500만에서 2억 명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인 끔찍한 병, 흑사병입니다. 죽음이 땅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길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파괴할 놀라운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740년의 유럽은 중세 성공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상상하는 단순하고 낙후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지금까지 건설한 가장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낸 똑똑한 사회였습니다. 유럽의 인구는 1000년 이후 거의 3배로 증가하여 약 7,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무역 경로를 따라 성장했습니다. 파리에는 20만 명이 살고 있었고 로마 시대 이후 유럽에서 보았던 어떤 곳보다도 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높은 고딕교회들은 신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최고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사고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최근에 고대 그리스의 아이디어와 기독교 가르침을 결합하여 별의 운동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리, 옥스포드, 볼로냐의 대학들은 유럽의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은 신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035년부터 참차 17년까지의 대기근은 유럽의 약함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기후변화와 작물 실패로 인해 아마도 인구의 10%가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유럽의 축적된 성공이 자신의 파괴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혼잡한 도시, 바쁜 무역 경로, 동물과 함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는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문명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자신감은 곧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황금기를 즐기는 동안 중앙아시아의 넓은 스텝에서는 죽음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키르기스스탄이라고 부르는 바람이 거센 산들 사이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의 발굴 작업이 흑사병의 기원을 티안샨 마운틴스에서 추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대의 전염병 세균이 인류의 최악의 전염병이 시작된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14세기 초반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는
인간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야생 설치류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전염병으로 변화했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숨겨진 동반자였으며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걸쳐 마르모트, 땅다람쥐 및 기타 설치류의 군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738년경 이 산 계곡에서 어떤 일이 변화했습니다. 기후변화, 인간의 새로운 지역 이동, 아니면 아마도 끝없이 반복되는 유전적 변형이 이 작은 살인자가 동물 숙주에서 인간 역사의 혈류로 뛰어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의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은 수세기 동안 문명을 부유하게 만든 경로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길들을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 경로를 오늘날 인터넷의 중세 버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알려진 세계의 먼 구석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의 현대 디지털 고속도로가 대륙을 가로질러 유용한 정보와 컴퓨터 바이러스를 몇 초 만에 전송하는 것처럼 이 무역 경로는 부와 질병 모두의 동맹 역할을 했습니다. 사치품과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교류를 수많은 도시에 가져온 바로 그 네트워크가 이제는 파괴의 경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깊은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문명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동일한 연결이 이제는 거의 완전히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은 1300년대 초중반 중국에서 시작되어 무역 경로를 따라 서쪽으로 퍼졌으며 인간의 야망과 사업에 의해 새겨진 고대 경로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고 귀중한 화물과 함께 인간의 파멸을 실어 나르고 있는 상인들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몽골 전사들과 상인들은 그들의 산발적인 땅 사이를 이동하면서 평소의 말, 모피, 은과 같은 물품 이상의 것을 운반했습니다. 그 질병은 크리미아로 몽골 전사들과 상인들에 의해 전해졌고 그곳에서 유럽의 인식 속으로 치명적인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피오도시아라고 부르는 크리미아의 카파라는 주요 무역 도시는 유럽이 전염병과 처음 만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매혹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446년 몽골 군대가 카파를 포위하는 동안 전염병이 공격하는 군대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자신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전염병 피해자들의 시신을 도시 성벽 너머로 대포로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생물학적 전쟁의 첫 번째 기록된 사례일 것입니다. 당시 한 작가는 공포의 감명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산 같은 것이 도시로 던져졌고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숨기거나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카파의 제노아 상인들은 도시가 혼란으로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잡을 수 있는 상품을 배에 실고 블랙시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도망쳤으며 그들과 함께 중세 세계를 변형시킬 보이지 않는 승객을 실었습니다. 배의 화물 저장소에 있는 검은 쥐들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를 가득 지닌 벼룩들과 함께 유럽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져오는 무의식적인 주체가 될 것입니다. 1347년 10월 그 에비리이척의 제노아 갈리가 메신나 항구에 다다랐을 때 항구장과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 마을 사람들은 악몽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들의 시체는 갑판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인간으로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검게 변했으며 림프절은 기괴하게 부풀어 있었고 피와 고름이 그들의 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칠리아 당국은 위험을 인식했지만 그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들이 즉시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염병은 유럽에 뿌리를 내렸고 댐의 균열을 통해 스며드는 물처럼 중세 사회의 모든 틈새를 통해 확산될 것입니다. 메신나 항구 근처에 사는 젊은 어머니 마리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끔찍한 배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당국이 그들을 돌려보냄을 보았으며 아마도 위험이 지나간 것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에 그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2주일 낙간 안에 그녀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 마리아 자신은 도시 성벽 밖에 급히 파주해 한 대량의 무덤 중 하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에 의해 복제되며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시칠리아에서 전염병은 지중해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 경로를 따라 수학적인 정밀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1348년 초까지 그것은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분주한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고대 로마 도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면서 강계곡과 산악 통과를 가로지르며 인간 연결의 모든 경로를 죽음의 복도로 변모시켰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어하시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변화의 현대적인 개념을 포기하고 재난이 소문과 조수의 속도로 움직였던 세상을 상상해야 합니다. 적어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1447년에서 1452년 사이에 죽었으며 최근 연구는 그 수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60%에 접근했습니다. 알프스 북쪽의 가장 큰 도시 파리는 죽음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작가들은 시내에 시체가 가득하고 교회가 죽은 자들로 넘쳐나며 생존자가 너무 적어 종소리를 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한 파리의 사제는 형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도시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 사이를 걷고 있으며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시의 인구는 20만에서 10만 미만으로 감소했을 것입니다. 피렌체에서 조반니 보카치오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문명 생활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전염병의 사회적 파괴에 대한 가장 생생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용감한 남자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들의 친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같은 밤에 다음 세계의 조상과 저녁을 나누었는가. 보카치오는 전통적인 장례의식이 완전히 붕괴하여 시체들이 상자의 짐처럼 무덤에 파묻히는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보카치오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수구 시아임의 소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합니다. 한때 일상을 이루었던 교회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울리지 않으며 종소리를 울릴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문이 열려 있고 누군가 돌보지 않는 정원이 자란 동네를 방황합니다. 이는 초기 물결을 초가 살아남은 많은 아동들에게 현실이었으며 생존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잊은 세상에서 고아가 된 것이었습니다. 런던은 중세 연대기 작성자들이 대박사라고 부른 고통을 겪었으며 활기찬 상업 중심지가 유령 마을로 변했습니다. 보통 상선으로 붐볐던 템즈강은 이제 전염병 희생자들의 시체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이스트 스미스필드에 긴급 매립지가 설립되었으며 고고학자들은 수천 명의 전염병 희생자들이 묻힌 대량의 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급하게 묻혀졌고 기준적인 전염병의 병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오싹한 것은 작은 정착지들, 중세 생활의 중추를 이루었던 마을과 시장타운에서의 보고입니다. 여기에서 전염병의 영향은 종종 전면적이었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단순히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로 돌아가며 교회는 비어 있었고 그 이름은 세금 기록과 토지 기부서에만 남았습니다. 옥스포드셔의 투스모어 마을은 완전히 버려졌으며 그 인구는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정신적 영향은 물리적 피해만큼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인간 유대가 압도적인 사망률 앞에서 해체되었습니다. 부모는 전염병에 걸린 자녀를 버렸습니다. 배우자는 감염된 파트너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제들은 마지막 의식을 집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탈리아 연대기 작성자 마테오 빌라니는 친척이나 친구는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죽은 자를 묻을 수 없었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공포 앞에서 사회계약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전염병의 통과에 이상한 현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밤에 도시를 걸어다니며 미래의 희생자를 나타내기 위해 문에 십자가를 하는 신비로운 흰옷을 입은 인물들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연대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비뇽 거리에서 죽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으며 어두운 망토를 입은 키가 큰 인물이 전염병이 퍼질 집들을 가리켰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마을에서 전염병의 도착보다 여러 악취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냄새는 생존자들이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고전 전통에 의해 치유를 배운 중세 의사들은 전염병의 습격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들의 세심하게 구축된 질병에 대한 이해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를 마주하게 되자 무너졌습니다. 이를 현대 의사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외계 병원체를 마주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전문 지식은 단순히 쓸모없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신감을 주어 위험해졌습니다. 전염병은 세 가지 뚜렷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각각은 이전 형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인 부버닉 플래그는 주로 고행이 생긴 림프절의 출현으로 자신을 알렸고, 이들은 보통 사타구니, 겨드랑이 또는 목의 오렌지 크기까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대기 작성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고행은 하나님의 표시라 불리며 불가피한 죽음을 예고하는 신의 징표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몽펠리에의 한 의사는 부풀어 오른 것이 갑자기 나타나 딱딱하고 불티가 나며 터질 때에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악취와 함께 죽음이 이틀 내에 다가온다고 썼습니다. 폐렴성 전염병은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증상이 나타난 지 몇 시간 내에 누군가 피를 기침해내고 기세 있게 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는 호흡 분진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었습니다. 벼룩이나 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폐렴성 전염병이 퍼지면 하루 만에 전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폐혈증 전염병으로 세균이 직접적으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이 형태의 피해자는 대개 너무 빨리 죽어 고통의 징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의 검은 변색은 전염병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얻은 이유입니다. 피부의 어두운 색으로 인해 같은 시간에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중세 의사들은 그들의 상당한 무기고에서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약초 혼합물을 처방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를 빼며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향기로운 물질을 태웠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소변을 마시도록 권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잘게 간 에메랄드나 유니콘뿔 가루를 바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터무니없게 보이지만 중세 의학 지식의 최첨단을 나타냅니다. 치료제로 알려진 세리약은 수많은 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독사의 플래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세의 실험적 항암제와 같은 것으로 전통적인 의학이 실패했을 때 절박한 사람들이 시도하는 고가의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존 의학의 실패는 의학적 실천을 넘어서 우려를 확산시키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라틴어 문서와 대학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전염병을 설명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면 중세 생활의 다른 확신들도 동일하게 헛것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보편적으로 신의 뜻으로 이해된 세상에서 전염병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는 비슷한 전례 없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죄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것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 자체가 그토록 부패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대홍수처럼 말이죠. 가톨릭적 신교 운동이 유럽을 휩쓸며 펜티드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공개적으로 피를 흘리며 자아를 처벌하고 보편적인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독일의 한 연대기 작가는 이러한 행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구속의 찬송을 부르며 자기의 상처로 아파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도가 디바인 라트를 달래려는 의도로 의도되었던 자발적인 집회는 흔히 전염병을 전파하는 초대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희생양에 대한 수색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럽의 유대인들은 이미 주변화되어 있었으며 기괴한 음모론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들과 같은 비율로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물에 독을 탔거나 그리스도를 파괴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체 유대인 공동체가 불에 타고 그들의 재산이 지방 당국에 의해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극심한 스트레스 아래 인간 본성이 보여주는 불편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난보다 이해할 수 있는 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 음모는 그 어떠한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 및 통제의 환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염병이 식별 가능한 원인이 있음을 나타내고 따라서 그 행동을 통해 그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행동이야말로 괴물스러운 것이더라도요. 자신의 공동체가 파괴되기 전에 기록된 스트라스부르의 유대인 상인의 증언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는 것처럼 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고통의 저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고통이 증폭을 원하나요? 사망률이 기록된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아짐에 따라 중세 사회의 근본적인 기관들이 자신의 무게로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주와 봉신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한 봉건제도는 죽음이 양측을 똑같이 무관심하게 빼앗을 때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 귀족 가계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거대한 영지는 명확한 상속 없이 남겨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가장 안정된 기관인 교회는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압도되어 있었고 인력 손실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마지막 의식을 집행한 사제와 수도자들은 일반 인구보다도 더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도원은 버려졌고 수세기 동안 쌓인 학문은 붕괴되었습니다. 경제 생활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시장들이 단순히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중세의 번영을 지지했던 복잡한 신용, 무역관계 및 제조망은 전염병이 가정을 통해 퍼지는 것만큼 빨리 풀어져 갔습니다. 왕국을 지원하던 이탈리아 은행이 그들의 대리인이 새로운 대리인으로 훈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죽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죽은 자를 묻는 기본적인 인간 의무조차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의 외곽에 대량의 무덤이 파졌고 이들이 넘칠 경우 시체는 그저 큰 장작더미에서 태우거나 넘어진 자리에서 썩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묻히지 않은 죽은 자들의 광경은 아마도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도 생존자들에게 종말이 정말 다가왔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심지어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유대가 절대적인 공포의 압박 속에서 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카치오는 믿을 수 없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형제는 형제를 버리고 조카는 삼촌을 버리며 형제는 자매를 버리고 종종 남편은 아내를 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지 않고 버리고 낯선 사람처럼 그들의 운명에 맡겨두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1350년대 초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거나 그냥 그 잠재적인 숙주를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완화되기 시작했을 때 새로 출현한 유럽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구의 재앙이 구질서를 완전히 파괴해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옵션은 적응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풍부했던 노동력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전무후무한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농민들은 전염병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입장에 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군주와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영국 농민의 청원이 이러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주여, 밭은 씨앗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손이 부족해서 경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레인스가 필요하다면 관습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제한해야 합니다. 영국 의회가 1751년에 제정한 노동자법은 임금을 전염병 전 수준으로 동결시키려 했지만 경제 현실이 법령보다 강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인력을 많이 잃고 신의 정의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직면한 교회는 Significant Reform Movements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운 신학자가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도적 중재보다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으로 전염병은 중세 절대 진리에 대한 자신감의 시작과 끝을 표시했습니다. 만약 배운 권위자들이 그런 재앙을 설명하거나 방지할 수 없다면 어쩌면 인간 지식은 이 전체에 새로운 기반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술과 문학은 점점 죽음에 대한 고민을 고조시켰습니다. 죽음의 춤은 인기 있는 주제로 부상하여 해골들이 교황과 농민, 왕과 상인 등 모든 사회계층의 대표자들을 무덤으로 향한 영원한 춤에 이끌고 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전염병은 또한 유럽의 의학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고전 문헌보다 경험적 관찰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인간이 자연의 분노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던 믿음을 산산히 부수고 오히려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서 지배하는 동일한 힘에 지배받는 생물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 출현한 유럽은 인구는 적지만 어쩌면 더 역동적이고 더 의문을 제기하며 인류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더욱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이후에 파리에서 한 생존자의 편지는 이 두 가지 유산을 포착합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더 적지만 아마도 더 현명합니다. 우리는 운명에 의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수확을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글로벌 과제에 직면할 때 흑사병은 경고와 영감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것은 인간 문명이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회가 가장 재앙적인 도전조차도 극복할 수 있으며 변모함으로 돌아오고 다시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흑사병은 인류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재결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류의 가장 큰 힘, 즉 시면을 직면한 후에도 계속 나아가고 적응하며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의 계시였습니다.